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제주지회가 제8회 연수강좌를 하는데 제주도에 사실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맡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 병원에서 제주도에 가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득이 영상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탁받은 강의가 코비드-19, 코로나19와 당뇨병과의 관련성 이었습니다. 제가 당뇨병에도 관심이 있지만 비만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과 비만은 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코비드-19과 당뇨병, 비만 이 관련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는가? 두 번째, 당뇨병 환자가 그럼 더 중증 상태로 발전하는가? 세 번째로는 DPP4 이니비터나 라스 블로커, 우리 많이 쓰는 당뇨약 그리고 혈압약이잖아요. 이게 코로나19 예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사스 바이러스의 모식도이고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입니다.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감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는가? 이 내분비 학회지에서 리뷰해 놓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원래 그 패소젠 관계없이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런 얘기들이 일부 페이퍼에서 나왔고요. 당뇨병 환자가 사스나 메르스에 더 잘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주 제너럴하게 그러면 당뇨병의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기는가 하는 데이터들은 캐나다에 있는 EMR 데이터라든지 영국에서 프라이머리 클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인을 비교해 봤을 때 당뇨병이 있을 때 1.21배 감염성 질환이 더 잘 생기더라 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영국에서 프라이머리 클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보면 1형 당뇨병은 1.6배, 2형 당뇨병은 1.5배 정도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기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그럼 왜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기는가 하는 거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혈당 그 자체가 갖게 되는 면역에 대한 억제,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뇨병과 동반해서 바스큘라 인서피션시라든지 센서리 페리페럴 뉴로패시, 오토노믹 뉴로패시 이런 것들도 역시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킨이나 뮤코자에 이런 어떤 패소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라든지 캔디다 같은 게 잘 증식되는 것도 역시 당뇨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T 림포사이트라든지 뉴트로필의 펑션 얘기도 나오고 휴모랄 이뮤니티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또 당뇨병 환자의 특징 중에 이제 뭐 글라이코스유리아 이것도 역시 소변 내 감염이 잘 생기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GI 트랙의 디스모틸리티 이것도 관련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크로닉하게 로도즈이겠지만 분비되는 것들도 관련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료예요. 이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전국민으로 되어 있고 공단이 그 자료를 잘 모아서 이렇게 표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서 연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저희 감염내과와 제가 같이 했던 연구인데 당뇨병 환자가 감염이 잘 생기는가 하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입원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을 하느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많이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감염성 질환이 비당뇨인에 비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레스피레이터리 뉴모니아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관심 분야인데 1.7배, 1.5배 정도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셉시스 같은 경우는 2.2배 입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CU 케어나 데스로 이어지는 아주 시리어스한 컨디션은 어떤가 하고 또 분석을 해보면 뉴모니아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 전체적으로 보면 2.9배가 해당되는 결과를 보였고 셉시스 같은 경우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분명히 당뇨병 환자가 감염성 질환이 더 잘 생긴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 하는 거죠. 중국이 이제 워낙 처음부터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데이터들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어요. 12개 연구 데이터를 다 모아보면 한 2,100명의 중국 사람에 대한 데이터였는데, 그 각각 개별 연구마다 당뇨병의 프로포션이 좀 차이가 있어서 작게는 2%부터 많게는 20%까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0% 정도였다고 그래요. 10.3%였는데 사실 중국 내에 당뇨병 환자의 프레벌런스가 10.9% 또는 연령을 비슷하게 맞춰보면 12%까지도 프레벌런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진단된 확진된 환자에서 당뇨병 프로포션은 사실은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차이가 없죠. 그 얘기는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태리 자료고요. 이태리에서도 아주 소규모지만 146명을 분석을 해봤을 때 당뇨병 환자가 8.9%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드버스 코스, 소위 중증으로 가는 위험도는 얼마나 높은가 하고 보면 중국 데이터에서는 2.26배,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분명히 중증으로 가는 위험은 더 높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코로나19에 진단된 10,000명의 데이터와 컨트롤 그룹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제일 밑에 왼쪽 테이블의 제일 밑에 보면 당뇨병 유무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컨트롤군에서 93%고요. 코비드-19군에서 92.7%예요. 거의 차이가 사실은 없죠. 그거를 오른쪽처럼 우리 오즈 레이쇼 계산하는 방법대로 집어넣어 보면 오즈 레이쇼가 얼마가 나오냐면 1.06 나와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6% 정도 코로나19에 더 잘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보면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가 더 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더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가? 이미 앞서 중국 데이터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미국 데이터인데요. 가운데 표에 보시면 입원을 하지 않은 사람, 입원했는데 non ICU,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실에서 치료한 사람, 그다음 ICU 어드미션을 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당뇨병을 이제 보시면 빨간 박스의 제일 위 칸인데 입원하지 않은 사람의 당뇨병 퍼센트는 6%고요. 입원을 한 사람 24%, ICU까지 간 사람 32%. 그만큼 당뇨병의 프로포션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뇨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크로닉 렁 디지즈도 마찬가지로 7, 15, 21 이렇게 돼 있고 카디바스큘라 디지즈도 5, 23, 2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환인데 당뇨병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있을 때 ICU 케어까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또 몇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건 프랑스 데이터예요. 프랑스에서 보시면 왼쪽 컬럼에 보시면 1317명의 환자 데이터를 보고 그 안에서 ICU 케어가 필요했던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ICU 케어까지 간 경우가 31%나 됩니다. 상당히 많고요. 사망에 이르게 그다음 그 중에 벤틸레이터 케어까지 간 경우는 65%고 사망에 이른 경우가 또 상당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트라케라 인투베이션 for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소위 인공 호흡을 기계 환기를 위해서 트라케라 인투베이션을 했다거나 또는 이번 7일 안에 사망을 한 경우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흥미롭게도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그건데 BMI는 의미 있게 위험을 올린다. BMI가 30, 35, 40 이렇게 올라갈수록 의미 있게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올라가는데 헤모글로빈 A1C라든지 어드미션 당시에 글루코스 레벨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BMI가 30 이상이면 이제 서양에서는 오비스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옹이라는 지역의 데이터와 릴리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프랑스 안에 이 두 도시의 데이터를 보니까 릴리 같은 데는 거의 3배 가까이 비만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CU 케어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만한 사람이 그런 케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비만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중증으로 갈 위험이 상당히 있다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4,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1999명 중에 15% 정도가 사망하거나 호스피스로 디스차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는 하이리스크 쪽이었는데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릴리스, 소위 인텐시브 케어라든지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또는 호스피스나 사망 이런 걸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가지고 어떤 변수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지금 이 테이블은 입원이 필요했던 것을 본 거예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오늘의 관심사인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2.8배, 그 다음에 BMI에 따라서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BMI가 40 이상이면 6배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크리티컬 릴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ICU 케어라든지 벤틸레이터 케어 또는 사망 이런 것들의 변수를 보면 당뇨병은 그렇게 리스크와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비만은 훨씬 더 강력한 리스크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가 프랑스 데이터에서도 있었고 이 미국 데이터에서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사스 데이터를 가지고 옛날 사스 때 혈당 조절 상태와 아웃컴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게 후베이성이라고 돼 있죠. 후베이성의 7,300명 데이터 중에 950명이 과거력으로 당뇨병을 갖고 있어서 이 950명을 분석을 해본 겁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비당뇨인 간의 모탈리티를 보니까 당연히 모탈리티가 더 많이 생기죠. 1.49배 많았다고 그래요. 7.8%, 2.7% 이렇게 되는 건데 혈당 조절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글라이세믹 버라이빌리티라고 하는 좀 독특한 방법을 썼는데 어쨌든 3.9에서 10mm몰이라고 그러면 이제 10mm몰이면 180이잖아요. 혈당으로. 그러니까 180 미만으로 잘 컨트롤 됐느냐 하는 게 이제 well controlled the blood glucose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잘 컨트롤된 당뇨병 환자에서 훨씬 더 모탈리티가 적었다는 거예요. 해저드 레이쇼가 무려 0.14밖에 되지 않으니까 혈당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테이블 보시면 ARDS가 발생하는 것도 0.47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어큐트 핫 인저리 모두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 환자가 리스크가 훨씬 더 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게 되면 혈당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몇 개 병원들 자료를 좀 보시면 대구에서 보니까 110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어한 케이스로 간 게 23명, 21%였는데 예를 들면 ARDS가 왔다거나 인텐시브 케어를 했다거나 데스까지 간 경우가 누가 그런 쪽으로 가겠느냐 하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대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오른쪽 테이블에 이제 줄 그어놨지만 당뇨병이 19배나 무려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템퍼리처,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옥시전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경우, CKMB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해 보니까 시비어 그룹으로 간 케이스가 48%, 11%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뇨병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노스틱 팩터라는 것이고 37.8도 이상의 열이 나느냐,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92%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다음 CKMB가 올라가 있느냐, 이 4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예후 인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남대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했어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와 이제 당뇨가 없는 경우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보려고 했던 연구인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 26%였다고 돼 있네요. 입원한 환자의 26%였는데 당뇨가 있을 때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림 보시면 Severe and Critical Outcome SCO라고 이름을 약자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70세 이상인 경우가 7배, 당뇨병이 있는 경우가 10배 이렇게 위험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말 근원씨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뇨병 환자는 29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어떤 소위 혈당 조절 상태가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하느냐 하고 본 건데 29명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도 있는데 헤모글로빈 A1C나 글루코스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의 아웃컴을 결정하는 인자는 나이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 상태는 어쨌든 이 데이터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거고 약물 면에서는 메폴민을 사용한 경우는 크게 아웃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라스 이니비터를 쓴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크게 리스크와 관련이 없었는데 어큐 카디악 인저리 같은 경우는 적게 발생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제 소위 심장의 어떤 어큐 카디악 인저리 쪽으로는 라스 이니비터를 쓰는 게 조금 프로텍티브 롤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 데이터가 사실은 좀 되게 작아서 요것만 갖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석입니다. 이 5,400명의 코로나19 환자 중에 당뇨병의 퍼센트를 보니까 9%였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가운데 그래프 보면 ICU를 쓴 경우 벤틸레이터 유저 뭐 쭉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인 하스피탈 모탈리티까지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 ICU 케어를 받은 환자의 퍼센트가 1.56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더 시리어스한 쪽으로 갔다는 거고요. 제일 밑에 모탈리티까지 간 경우가 1.9배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그만큼 더 시리어스한 경우로 많이 간다 하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DP4 이니비터, 라스 블로커 이런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분석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요즘에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관여하느냐. 아까 스파이크 프로테인, 스파이크 단백질 얘기를 했잖아요. 요 오른쪽 그림처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 중에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셀 멤브레인에 있는 ACE2라고 하는 요거가 리셉터로 작용을 해서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옛날 사스예요. 오리지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오른쪽은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제일 왼쪽은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자, 그러면 셀 멤브레인에 있는 게 뭡니까? ACE2 그 다음에 메르스 때는 DP4예요. 그래서 메르스 때 기억해 보시면 DP4가 이렇게 리셉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 중에 DP4 이니비터를 쓰는 당뇨병 환자는 혹시는 메르스에 더 안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데이터가 분석돼서 결과로 발표된 그런 걸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이 AC2라고 하는 거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P4 이니비터가 혹시는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단백질 가위라고 표시된 게 있잖아요. 뭐 굉장히 생소한데 TMPRSS2 뭐 이게 단백질 가위라는 건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ACE2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단백질 가위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잘라내나 봐요. 잘라내면 그게 이제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 단백질 가위와 관련된 어떤 이걸 억제하는 그런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얘기도 최근에 읽은 바 있습니다. 이 ACE2는 굉장히 다양한 장기에 발현이 된다고 그래요. 레스피레이터리 트랙 당연하고요. 심장, 키드니, 인테스틴, 뭐 심지어 브레인, 혈관 내피세포, 이뮨셀, 판크레아스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 ACE2가 발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지어 이 판크레아스의 아일렛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acute insulin dependent diabetes가 생기는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논문도 참고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CE2를 얘기하기 전에 이 굉장한 라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면 엔지오텐신 호겐이 레닌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1이 되고
그것이 ACE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가 되죠. 그러면 이 안지오텐신 2가 AT1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바스컨스트릭션, 인플라메이토리 스테이투스, 파이브로시스, 스롬보시스, 아리드미아.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AC 이니비터나 ARB를 써서 이 작용을 차단하겠다는 게 라스 이니비터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영역인데 이 오른쪽에 보면 왼쪽 그림의 오른쪽으로 보면 엔지오텐신 2가 엔지오텐신 1,7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데 요때 작용하는 게 ACE2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지오텐신 1,7은 마스 리셉터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AT1 리셉터와 전혀 반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바소다일레이션, 안티프롤리퍼레이티브,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안티파이브로틱, 안티스롬보틱 이펙트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이 엔지오텐신 2와 엔지오텐신 1, 2, 7 간의 뭔가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ACE2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1, 7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면서 균형을 아마 잡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사스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ACE2가 리셉터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ACE2는 다운 레귤레이션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돼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ACE2가 줄어들면 엔지오텐신 2가 엔지오텐신 1, 2, 7으로 갈 수가 없게 되죠. 갈 수가 없게 되면 엔지오텐신 2가 더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큘러 인저리나 심장에 대한 나쁜 작용, 바스컨스트릭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CE2에 대해서 이게 높아지면 바이러스에 잘 걸릴 거다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ACE2가 충분히 있어야만 엔지오텐신 2가 작용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AC 이니비터나 ARB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ARB 중에는 일부 약제들이 AC2를 올린다라고 동물 실험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ARB 쓰던 사람 다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ARB를 쓰고 있으면 AC2가 올라갈 텐데 그럼 사스 바이러스가 더 우리 몸에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끊어야지 하고 AC 이니비터나 ARB를 끊고 칼슘 채널 블로커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자,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학술 단체 미국 심장학회는 뭐 여러 데서 막 갑자기 이 연구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나서 그러지 마시라고 오히려 이 ACE2가 올라간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어큘러 인저리를 예방하는 작용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아라 이런 또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AC 이니비터나 ARB가 사실은 그래서 이 AC2와 관련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는 데이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AC2를 올리는 것 같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진짜 올리느냐 아니냐 사람에서도 그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지금 연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고 경희대 이상열 교수가 이제 분석한 연구예요. 우리 당뇨병 환자에서 DPP4 이니비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DPP4 이니비터나 라스 블로케이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당뇨병 환자 830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ICU 케어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34명이었다고 그래요. 분석을 해보니까 DPP4 이니비터를 사용한 사람이 오히려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적었단 말이에요. 0.36. 반대로 이제 라스 블로케이드 같은 경우는 0.599인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약제를 2x2로 해서 조합을 해보면 DPP4 이니비터는 분명히 DPP4 이니비터를 사용한 당뇨병 환자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이 괜찮았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라스는 그렇게 questionable 긴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데이터가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분석을 이제 프랑스에서도 했어요. 라스 블로커를 쓴 경우가 아웃컴이 어떤가 하고 보니까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아까처럼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하는 경우랑 이번 7일 이내 사망한 경우를 컴포짓 컴바인드 아웃컴으로 했는데 표를 보는 것처럼 ARB나 ACB를 쓴 경우가 리스크를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7일 안에 사망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 그림 테이블에 보면 뭐가 그럼 중요 변수냐 하고 보니까 나이였어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었고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았고요. 아까 비만이 굉장히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대표적으로 연관이 많다고 보여지는 게 옵스트럭티브 슬립 apnea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스트럭티브 슬립 apnea도 2.8배 이게 상당히 비만하고 연관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석을 이제 고혈압에서 또 분석을 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매드 이게 뭐라고 읽나요? 이 사이트에 굉장히 막 미리 데이터를 올리고 그 결과를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시비어 인펙션이나 데스로 가는 거가 고혈압 환자에서 ARB나 ACE 이니비터를 쓴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요 연구자들의 분석에서는 오즈 레이시가 0.4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분석은 ARB ACE 이니비터가 퀘스천블을 하다고 그랬는데 요 분석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고혈압 환자에서 라스 블로케이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된 거고요. 그거를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비슷하게 결과들이 나와서 적어도 ARB ACE 이니비터를 쓰는 것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 굉장히 복잡한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균형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엔지오텐신 2하고 엔지오텐신 1 to 7하고 이것이 전혀 상반된 작용을 하는 거예요. AT1 리셉터, 마스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나쁜 쪽, 좋은 쪽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면 아주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이게 균형이 딱 잡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A이고요. B는 뭐냐? 나이가 들면 또는 질환이 생기면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질환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엔지오텐신 2가 강화되는 겁니다. 엔지오텐신 2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나쁜 쪽으로 이 작용이 많이 돼요. 그런데 C는 뭐냐? 우리가 라스 블로케이드를 쓰면 그런 사람들한테 라스 블로케이드를 쓰면 엔지오텐신 2 쪽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엔지오텐신 1, 7 쪽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스위치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떠냐?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ACE2라는 프로테인들이 자꾸 다운 레귤레이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줄어들면 이 오른쪽 마스 리셉터에 작용하는 좋은 작용이 자꾸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엔지오텐신 2 쪽이 강화되니까 소위 시리어스한 디지로 가는 겁니다. 어큐 렁 인저리로 가는 건데 그때 라스 블로케이드를 써주면 그걸 약화시키면서 균형을 또 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현재 이론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라스 블로케이드를 썼을 때 조금 더 걸릴 위험성은 좀 있지만 오히려 실제로 라스 블로케이드를 쓰고 있어야만 시리어스한 디지로 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뇨병, 비만,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감염병이 잘 생긴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훨씬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안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예후가 아주 안 좋다. 비만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더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입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중환자실 치료,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서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메폴민이나 SGLT2 이니비터는 그 약이 갖고 있는 포텐셜 리스크 때문에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같은 경우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반면에 DPP4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 또는 인슐린을 써서 혈당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 AC 이니비터나 ARB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단할 이유가 없다. 사용 중이었다면 유지하고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사용해라 하는 게 현재 권고안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문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굉장히 장기화되는데 이 당뇨병 환자가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는 자꾸 병원에 다니는 게 이제 두려워서 잘못하다가는 약이 끊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는 앞서 치명률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이라든지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게 굉장히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정신적 지지를 잘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